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둘러싼 공방이 민주당 대과학자들의 대립으로 비화하는 양상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주말 정화 오염수의 안전성을 주장한 영국의 세계적 석학을 돌팔이 과학자라고 비하한 게 한 계기로 지목됩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20일 성명을 발표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과학적 사실을 공개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를 정면 비판하면서 공개 토론을 제안했고요. 이 성명을 주도한 교수는 명백한 사실을 말하는 과학자들을 돌팔이라고 부르며 국민을 선동하는 세력을 지식인 입장에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에 의해 하루아침에 돌팔이가 돼버린 영국 과학자는 어제 한 국내 언론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 대표를 향해 과학 좀 배우라고 일갈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 관련 후속 뉴스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에서 세계 시민, 미래 세대들의 새로운 만남과 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유럽의 경제 협력 관계는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총지휘관으로 해서 프랑스 파리에서 2박 3일간 이뤄진 부산 엑스포 유치전은 국제박람회기구, 즉 BIE 회원국들을 초청한 공식 리셉션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 윤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마지막 날에도 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전은 계속됐습니다. 우리의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탈리아에 이어 BIE 총회 마지막 날 우리가 주최하는 공식 리셉션 행사가 열린 건데요. 2030년 엑스포 유치 신청국이 11월 말 표결 전에 한 번씩 여는 홍보 행사입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강조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부산 세계박람회에서 잉태되는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 국제사회의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부산은 전쟁의 아픔 속에 피난민이 넘쳐나던 곳에서 한국 경제 발전과 자유민주주의의 산실로 거듭난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부산에서 세계 시민, 미래 세대들의 새로운 만남과 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행사에는 투표권이 있는 179개 회원국 대표단을 포함해서 이 파리 주재 외교관 등 400여 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리셉션장을 돌면서 이 BIE 회원국 대표단들과 일일이 만나서 한국의 유치 의지와 또 비전 실현에 대한 약속을 전달했다고 하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성 현대차그룹 회장, 그리고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과 국회 엑스포 특위 소속 정치인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 리셉션 행사에서는요, 특히 이른바 이제 K컬처라고 하죠. 부산과 한국의 매력을 동시에 알리는 그런 노력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먼저 행사장 입구에는요, 바다의 도시 부산을 상징하는 저 미디어 아트 작품 스테리 비치와 부산 세계 박람회를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는 UAM, 즉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 모형이 전시돼서 각국 대표단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음식으로는 미슐랭 투스타, 이 한식 다이닝 업체가 준비한 퓨전 한식과 전통 주류가 마련됐고, 세계 랭킹 1위인 비보이 팀, 또 진조 크루의 국악 공연과 함께 뮤지컬 배우 김준수, 또 차지연의 갈라 공연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또 BI 대표단 등에는 또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죠. 방탄소년단 기념 우표 패킷과 한국 기업의 화장품 세트, 김건희 여사가 디자인 제작에 참여한 저 부산 엑스포 관련 열쇠고리도 기념품으로 전달됐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함께 경쟁 PTA 연사로 나섰던 가수 싸이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가수 싸이와도 만나 지난 20일 진행한 PT에 대해 인사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싸이에게 PT에서 아주 좋았다라고 말하자 싸이는 대통령님이 더 잘하셨습니다라고 화답했다고 이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관련해 윤 대통령의 영어 연설과 싸이의 PT 모습도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Korea has already accumulated plenty of experience by hosting two specialized expos. We will make it the best World Expo of all time. See you in Busan in 2030. Thank you. Hello, everyone. My name is Jae-sang Park, but to many, I'm better known as Sai. Case for someone who's having hard time recognizing me. Let me wear this before I finish. 재계 총수들의 지원 사격도 아주 다방면으로 펼쳐졌다고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서 한화 김동관, 한진 조원태, 그리고 효성 조현상 회장 등 민간 대표단 19명이 이 BI 총회 현장에 참석해서 관중석에서 힘을 보탰습니다. 이어 이 리셉션 행사에도 모두 참석을 해서 총수들마다 집중적으로 이 공략할 나라를 분담해서 유치전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특히 2030 이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최태원 회장은요. 부산 엑스포 로고가 붙은 목발의 도움을 받고 행사장에 참석을 해서 PT에서 이겼다고 투표에서 이긴 건 아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면서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우리가 6개월 늦게 시작했지만 PT도 잘했고 또 사람들이 다른 어디보다 부산을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라면서 희망이 많이 생겼다라고 전했습니다. 리셉션 행사장에서는요, 이재용 회장과 또 가수 싸이가 포옹을 하고 최태원 회장과 이재용 회장이 부산 엑스포 목발을 들고 이 기념 사진을 찍는 등 원팀으로 엑스포 유치를 위해 함께 뛴 팀워크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파리에서도요, 이 세일즈 외교 행보 멈추지 않았는데요. 유럽 지역의 첨단 기업 6개사에서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네, 2차 전지와 전기차 또 풍력 발전 등 유럽 6개 기업이 현지 호텔에서 개최된 유럽 지역 투자 신고식 자리에서 9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한국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준 6개사 CEO에 일일이 또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한국 정부의 지원 의지도 밝혔고요. 앞으로도 이 정부는 투자 환경을 지속 개선해서 국내 일자리 창출과 함께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국 투자 기업들이 국내에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투자 환경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첨단 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에게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번 유럽 지역 투자 신고식을 통해 올해 현재까지 외국인에 대한 이 투자 신고 금액은 165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이는 2018년 상반기 최대 실적인 157억 5천만 불 기록을 갱신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2박 3일간 프랑스에서의 빡빡한 일정을 모두 마친 윤 대통령은 오늘부터 우리의 3대 교역국인 베트남을 국빈 방문합니다. 내일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권력 서열 1위인 당 서기장과 총리 등 최고 지도부 전원과 개별 면담이 예정됐습니다. 특히 베트남 방문에는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인 205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동행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베트남 국빈 방문에 앞서서 이제 현지 국영 베트남 뉴스통신하고 서면 인터뷰를 가졌다고 합니다.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윤 대통령은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은 베트남과 해양 안보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규칙에 기반한 질서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베트남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계 시장에서 검증된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방위 산업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 기간 베트남의 과학기술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원조 사업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리에서 계획했던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엑스포 외교 한번 총평해 주시죠. 그렇죠. 뭐 기업의 투자 유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이를 위한 활동인데 뭐 사실은 손색 없는 여러 가지 활동을 벌였고요. 특히 PT의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거는 한국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뭐 그 부분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결실을 맺어야 될 텐데요. 물론 올해 안에 결론이 나겠지만 지금 뭐 이제 이탈리아까지 또 끼어들어 가지고 지금 뭐 3파전 양상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탈리아는 뭐 자기들이 2등이다 이렇게 이탈리아 신문을 통해서 보도를 했더군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게 그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것 외에 아마도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서의 노력이 많이 좌우를 할 것이고, 우리의 강점이라면 아마 뭐 사우디나 이탈리아나 이런 데랑 좀 다르게 우리는 전쟁을 겪었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가 특히 6.25 때 사실은 뭐 부산 정도 남았던 건데, 그게 이제 전쟁에서 그 회복을 한 뒤에 오늘날의 부산 모습을 보면 아마 상당한 국가들한테는 일종의 모델 국가가 될 것으로 보여요. 아마 그런 점이 대단한 강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홍보하면 뭐 소중한 결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야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민주당이 혁신위를 꾸리게 된 계기 중에 하나죠. 바로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인데요. 이 의혹과 관련해서 이 새로운 녹취록 내용이 공개돼서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돈봉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대표가 이 검찰의 증거 조작을 주장하면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나선 어제 이 돈봉투 전달자로 지목된 무소속 이성만 의원의 목소리가 담긴 새로운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여러 차례 이 돈봉투를 전달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이런 이 의원의 주장과는 다른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된 겁니다. 이 JTBC가 공개한 새로운 녹음 파일에 따르면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3월 이 의원은 이 송영길 캠프 조직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이 내일 돈을 주면 안 되느냐며 내일 오전 10시에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어 다음 날인 3월 30일 통화에선 이 전 부총장이 이 의원을 오빠라고 부르면서 나 505호에 있는데 이렇게 말하자 이 의원이 505호 알았어, A빌딩인가 이렇게 말을 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같은 해 4월 이 전 부총장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의 그 통화에선 이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이 강 전 회장에게 아까는 너무 일러 돈 이야기하기가 좀 그랬다. 지금 지난번에 이성만 의원이 해다 준 것 외에 전혀 뭐가 없다. 고 말하는 그 부분인데, 이어 이 전 부총장은 그냥 어느 날 땡땡,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면 그때 할 것인가 라면서 이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뿌린 돈이 모자라니 더 나눠줄 그런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는 건데요. 다만 이 의원은 당시 자신이 돈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 돈을 요구하는 이 전 부총장을 만나서 거절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성만 의원 계속해서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요. 이런 이 의원의 주장에 동조를 해서인지 지난번에 그 민주당 주도로 해서 국회에서의 체포 동의안도 지금 부결이 된 그런 상태죠. 하지만 이렇게 공개된 녹음 파일 속의 정황들을 보면 과연 이 의원의 주장이 맞는지 솔직히 의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더욱이 앞서 공개됐던 녹음 파일에선 전당대회 다음 날인 5월 3일 이 전 부총장이 이 의원에게 수금 전달하느라 고생했다면서 격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공개된 녹음 파일 속 이 의원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는 일단 저기서 하고 다 얘기를 했어. 그냥 내가 받아서 내가 좀 줄 거야. 우리 또 팀에 와서 또 오빠 또 수금 전달하고 하느라고. 아니 뭐 그거 아는 사람이 그런 거나 서포트나 해야지. 네, 검찰 역시 이런 녹음 파일 등을 좀 모두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이 의원이 이 전 부총장에게 A빌딩에 있던 송영길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넸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의원은 2021년 3, 4월 선거 자금으로 쓰라면서 1,100만 원을 건네고 윤관석 의원에게서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상태입니다. 새로운 녹음 파일을 공개한 JTBC를 통해서는 수금 전달이 언급된 이 전 부총장과의 통화 내용은 돈 봉투와 관련이 없다면서 수금이 뭐였는지까지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의혹을 부인했던 이 의원의 목소리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무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퉈서 나갈 겁니다.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불편하죠. 수긍하기 어렵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송영길 전 대표 정말 꾸준하게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그 녹취 파일에는요, 이 송 전 대표의 기존 주장하고는 좀 다르게 들리는 그런 내용들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어제 오전 이 송 전 대표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돈봉투 의혹을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 대해선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을 했고, 이 강 전 회장에 대해서는 캠프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개입할 수도 없는 위치였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어제 공개된 녹취 파일에선 이 강 전 회장이 캠프의 주요 사안마다 해결사로 등장을 합니다. 또 당내 인사들이 이 강 전 회장을 송 전 대표와의 소통 창구로 인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도 담겨 있습니다. 먼저 어제 송 전 대표의 주장부터 들어보시죠. 저는 위법 수집 증거라고 봅니다. 이 녹음을 트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자기들끼리 다 공을 세우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빙성이 없는 두 사람의 대화가 무슨 증거 능력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강내구 씨는 수자원공사 상임 감사입니다. 정치에 개입할 수가 없고요. 저희 선거 캠프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송 전 대표의 주장과는 다른 이 녹음 파일 속 대화 내용들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면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월 5일 강 전 회장은 이 전 부총장과의 통화에서 땡땡 형이 오면 밥값이 없다. 현찰로 좀 마련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으라면서 그럼 자신이 화요일 날 다시 이야기해서 돈이 며칠 안에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3일 뒤에는 이 전 부총장과 다시 통화를 한 강 전 회장은 적진 상황 보고 이런 이제 것도 써라. 이런 표현도 좀 써라. 그래야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하기 전에 자신이 첨언을 해줄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도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어 강 전 회장은 이 모 시장과 영길이 형이랑 이 밥을 먹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덧붙입니다. 그리고 한 달쯤 뒤인 4월 4일입니다. 강 전 회장하고 이 전 부총장과의 통화에서는요. 또 강 전 회장이 이제 노웅래 최고위원이 자신에게 전당대회 관련한 상의를 해왔다. 이런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네, 강 전 회장은 비대위를 꾸려서 다시 전당대회를 하려면 3개월 이상이 걸리니 송 전 대표와 상의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당시 민주당 내 인사들이 강 전 회장을 소통 창구로 인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 정황은 앞서 공개됐던 녹음 파일에서도 좀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고요. 강 전 회장은 현재 지역본부장과 국회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뿌리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녹음 파일 속의 강 전 회장의 목소리를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관석이 형이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송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 내가. 누구한테? 영길이 형한테. 어제 송영길 전 대표가요, 이 검찰의 증거 조작 이 부분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직접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이 어제 송 전 대표가 검찰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면서 이 국정농단의 증거가 된 태블릿 PC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었죠. 이 한 장관이 과거 태블릿 PC를 조작해 국정농단 수사를 진행했고, 이 지금의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도 조작된 증거에 기반한 것이란 주장이었는데, 이 어제 오후 관련 질문을 받은 한 장관은 송 전 대표를 겨냥해서 이 민주당 대표까지 한 분이 이렇게라고 비판을 하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어떻게 야당에서조차 거들떠보지 않는 저질 괴담에 직접 가담을 하느냐 이런 일침이었는데요. 어제 송 전 대표의 주장과 그에 대한 한 장관의 목소리까지 직접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 말 맞다나 증거가 차고 넘치다는데 왜 못 부르고 있냐고요. 증거가 차고 넘치지 않으니 증거를 조작하느라고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금 미루고 있는 거죠. 증거 조작의 달인 아닙니까? 현재 이 한동훈 검찰이. 송영길을 타켓을 해서 사냥을 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사냥개죠, 사냥개. 증거 조작을 지금 한동훈 장관이 태블릿 PC 증거 조작 의혹으로 변희재 씨가 지금 지속적으로 집 앞에까지가 데모를 해도 아무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자기 범죄 수사를 받아서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기성 언론이나 야당에서조차 거들떠도 안 보는 저질 허위 괴담에 직접 가담하는 것을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 참 안타깝습니다. 저런 송 전 대표가요, 이른바 이제 최순실 게이트, 그 당시에는 이 태블릿 PC 출처가 아주 분명하게 밝혀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민주당 의원이었던 송 전 장관은 송 전 의원은요, 그해 11월 열린 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태블릿 PC의 이 증거 능력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보인 바 있었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이 어버이 연합에 대한 그런 수사를 촉구하면서였는데, 당시 송 전 대표 주장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버이연합 왜 수사를 안 하고 지금 있어요?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버이연합 이번에 손석희 JTBC 사장을 고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태블릿 PC가 어떻게 입수됐느냐. 이게 이미 다 밝혀졌잖아요. 김한수 비서관이 생일 선물로 준 걸로. 이거 무고죄로 인지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건 수사를 하면서 잘못된 고소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겁니다. 이 어버이연합 왜? 이렇다 보니까 결국 송 전 대표가 이제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을 무리하게 비판하려다 보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주장을 내놓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더욱이 어제 이 송 전 대표의 주장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이 태블릿 PC 조작서를 부인해온 그런 입장과도 배치가 되는데요. 2017년 국회 법사위에서도 태블릿 PC의 증거력에 대한 이 정치적 공방이 벌어진 적은 있었지만, 당시 여권은 이 조작서를 일축한 바 있었었죠. 송영길 전 대표는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됐다는 의심을 받는 이성만 의원, 윤관석 의원 모두 지금 돈봉투 사건, 그것과 관련한 의혹 다 부인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어제 이 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녹음 파일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 평론가들께 한번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지금 이제 관련된 송영길 전 대표나 강래구 전 회장, 이성만 의원, 거의 모두가 다 부인하고 있죠. 강래구 전 회장이 일부 시인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이미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라는 것도 있지만 했다도 있습니다. 이미 과거형이 된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 중간 그 날짜가 며칠 지나면서 실제 그걸 집행했다는 얘기가 되고, 이거는 조작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은 이게 2년 전에 녹음된 거거든요. 2년보다 좀 더 됐죠, 시간이. 그때 누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가운데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그 녹음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중에 정말 몇 개 안 되는 일부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음 파일은 3만 개라고 하고요. 네. 그중에 범죄 혐의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게 2,000개가 넘는다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대목에 중간중간에 또 녹음 파일이 있단 말이죠. 검찰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나 이 관련자들이 이걸 부인한다고 해서 이 선후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는 일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부인하면 결국 저렇게 부인하는 거를 근거로 해서 검찰은 최종적으로는 기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법정에서 이 녹음 파일의 증거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이냐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녹음 파일은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아마 이거 부인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 나왔던 야당 측 패널도 사실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성만 의원이 검찰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이 내놓는 증거라는 게 이 녹취록밖에 없더라. 이것 가지고서 어떻게 이게 증거가 되느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변호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녹취록에 대한 평가와 함께 덧붙여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검찰이 갖고 있는 주요 증거 중에 하나가 녹취록이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녹취록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녹취록을 넘어서서 객관적 증거 또 다른 것들이 있는지는 지금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이 시작돼야지 알 수가 있을 텐데요. 당연히 검찰로서는 이 녹취록을 기반으로 수사는 하겠지만 녹취록만 가지고 기소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또는 기소를 하더라도 공소유지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점도 본인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취록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 그러니까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관련자들이 그때 이야기했던 정황이 객관적인 사실과 맞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어디 장소에 있었는데 그렇죠. 그것이 이제 확인된다든지 그렇죠. 이런 걸 말씀하시는 만약에 거죠? 뭐 다음 날 뭘 하기로 했는데 정말 그 다음 날 그 장소에 있었는지, 이런 식으로 좀 2차적인 검증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까지 거쳐서 이 녹취록들 중에서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들만 증거로 추출해서 법원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피의자로 적시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피의자의 방어권
불체포특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녹취록 자체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다 알기가 어렵고요. 재판이 시작돼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당연히 이성만 의원도 본인이 2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전체를 기억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냥 그 녹취록 중에 일부를 지금 따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본인이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를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게 정황상 국민들이 보시기에 뭔가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예단을 갖기에 충분한 녹음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형사법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증명력까지 갖춰져서 유죄의 증거로 또 되는 건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기소가 되고 그리고 이제 피의자가 피고인이 된 후에 재판 과정에서 어떤 방어권을 행사하는지 이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송영길 전 대표 라디오 인터뷰에서요. 그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도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죠. 이건 야당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다. 투항주의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요. 이 민주당 안에서도요. 지금 송 전 대표와 비슷한 톤의 목소리들이 슬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이후 국회의원 모두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하자는 여당의 압박이 좀 강해지고 있지만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 대표에게 한정된 것이다. 이런 거리두기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선 중진인 이 우원식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에서 이 대표 선언 이후 민주당 의원들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분위기냐 이런 질문을 받았지만 그건 다른 문제라면서 검찰이 부당한 권력 행사를 얼마나 더 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송갑석 최고의원 역시 또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 나왔는데요. 이 대표 외에 다른 의원들의 경우엔 사안마다 따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당 전체 적용 가능성에는 좀 거리를 뒀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 송영길 전 대표의 주장과 함께 들어보시죠. 이 검사와 맞서 불체포특권 포기하자는 사람은 투항주의자라고 봅니다. 야당 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행사로부터 입법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불체포특권을 다 포기해야 된다. 이런 거 그렇게 바라보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죠. 그 이외에 뭐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안마다 그 사안에 맞게 따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던 어제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67명의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여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보도가 됐지만 지금까지 서명한 의원들이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94명까지 늘었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 그리고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로만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며 어제 오후 국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식을 진행한 겁니다. 이 사회를 맡은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부터 바꿔나가겠다. 정치를 개혁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을 했고 이 의원들은 본인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서약합니다라고 적힌 서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또한 서약서에 참석한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 불체포특권 포기 반대 입장을 밝힌 송 전 대표에 대해서 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얘기 같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관련해 오늘 오전 김기현 대표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다시 제안합니다.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혁신의 의지가 있다면 오늘 중으로라도 만나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함께 서명합시다. 국회 로텐더홀에 책상만 하나 놓고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식을 진행을 하며 행동에 나서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건 쇼이자 일종의 정치 공세라는 그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한 안민석 의원이 이 같은 그 관련 질문을 받자 검찰 정권하에서 탄압받는 야당 의원들에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줄줄이 구속시키겠다는 것이라면서 여당이 받을 수 없는 요구를 하면서 정치 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이어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다고 해서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포기하라고 하는 것 역시 정치 공세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일종의 정치 공세라고 보고요. 이제 정치 쇼예요. 왜냐하면 야당이 받을 수 없는 불체포특권을 요구를 하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이제 정치 쇼죠. 왜냐하면은 이 검찰 정권 하에서 탄압받는 야당 의원들에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을 줄줄이 구속시키겠다는데 이걸 받을 수가 없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이제 검찰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계속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권에 대항하려면 불체포특권 갖고 있어야 된다, 내놓을 수 없다. 지금 이런 논리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민주당 내에선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재명 대표를 간디의 무저항 정신에 비유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를 문화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런 폭력에 대해 어떤 보호장치도 가지고 있지 않겠다는 건 무저항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행자가 간디 같은이라고 다시 좀 되물었고요. 추 전 장관은 네라고 답하면서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런 때에는 구조적 폭력에 대한 투쟁을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추 전 장관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은 조국이 당하는 거나 이재명이 당하는 거나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걸 자꾸 방탄국회라고 하니까 그래 나 다 내려놓겠다. 그런 무저항 정신으로 간디 같은? 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참 그럴 수밖에 눈물 없는 나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본인은 부인하고 강하게 저항하고 있지만 개인 비리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성자라고까지 평가받는 간디에 비유한다. 과연 국민이 이걸 어떻게 평가할지 정말 모를 일입니다. 네, 이러한 추 전 장관의 주장에 국민의힘에서는 눈물겨운 충성심에 처량함이 느껴진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 신주호 상금 부대변인이 이 논평을 통해서 이 대표는 정과 사범에 수백억 원에 이르는 개발 비리 의혹의 당사자라며 이 대표를 인도 독립을 위해 인생 전체를 바친 간디에 비유하는 것이 가당키냐 하느냐고 비판한 건데요. 그러면서 신 부대변인은 비교하는 것도 기본 상식선에서 비교해야지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해봤자 본인 수준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덧붙였고요. 이어 잊을만 하면 나타나 국민적 상식과 괴리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년 총선 공천을 위한 초석을 쌓기 위함이 아니냐, 궤변을 멈추고 자중하길 바란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 국회 대표연설에서 이제 자신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제기됐던 관심사 중 하나가 과연 그것이 이 대표 개인으로 그치느냐 아니면 민주당 전체로 이어지느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지금 선제적으로 이른바 공세적으로 취하고 나선 곳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다수가 거의 10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이미 그 체포특권 포기하겠다 이렇게 서약을 한 반면에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저희가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그건 어디까지나 이 대표 개인의 문제다. 민주당 전체가 할 일은 아니다. 지금 이런 반응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원래 불체포특권은 완벽하게 포기하려면 사실 헌법을 개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헌법 개정을 지금 당장 할 수가 없으니 이제 서약식을 갖자. 이렇게 지금 김기현 대표가 제안을 한 건데 저는 정치적 쇼라고 꼭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주 효과적인 정치 공세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불체포특권 포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잖아요. 했으면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다못해 그 보증서라도 하나 좀 써놓자.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게 이제 국민적 공감을 얻을 가능성이 전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김기현 대표로서는 자 이 서약서를 쓰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서약서에 지금 그 94명이 서명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한 20명 정도가 서명을 안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아마 이 서명도 거의 전원 채워야 될 것이다. 그래야 김기현 대표의 지금 정치 공세성 이벤트가 사실은 당내에서 호응을 얻고 국민까지 확산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민주당 의원들이 아마 일부 좀 떨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다 구속시키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런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 이것이 사실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서 구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법원이 또 법원에 심사를 해야 가서 되니까요. 영장 심사를 네. 해야 되는 것이니까 또 하나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라는 게 이제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서 이게 전체 의원들한테 다 해당하는 일이 아니다. 아무리 저항을 해도 이미 큰 흐름은 저는 대세는 이재명 대표 쪽의 포기 쪽으로 기울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게 큰 정치적 파장을 몰고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국민의힘에서 서약서를 쓴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뭔가 대단한 양 포장하는 것도 정치 공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불체포 특권을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한다라는 서약서를 쓴다고 해서 그게 뭐 얼만큼 큰 효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국민들께 생방송으로 약속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말의 힘이 서약서라는 것을 쓰는 행위보다 어떤 면에서는 국민들께 더 크게 울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 국민께 약속을 드렸건 뭐 서약서를 쓰건 뭐 이런 형식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정말 포기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어떤 큰 물결이 돼서 이제 뭐 민주당 의원 할 것 없이 뭐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들을 내려놓는 그런 풍토로 자리 잡고 결국에 가서는 궁극적으로는 헌법 개정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이제 김은경 혁신위가 구성이 되면서 민주당이 혁신 드랍에 시동을 거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개파 갈등은 계속되는 모습인데요. 특히 어제도 전해드린 것처럼 이 김은경 위원장이 공천 제도를 손볼 수도 있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가 공천권 행사를 하기 위한 일종의 자락 깔기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면서 당내 갈등 재점화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겨냥해서 이 혁신위 명단을 최종 발표하기 전에 말을 한 건 비명계의 여러 반발을 사전 억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꼬집은 바 있죠. 이 혁신위에서 공천개혁을 시사하는 이 발언이 나오면서 결국 이 친명 일색이라는 비판이 나온 혁신위 구성이 이 대표의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한 이 사전 정비 작업용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온 겁니다. 관련해 비명계에서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혁신위가 친명 딱지를 지우기에는 역부족인 인사라고 비판하면서 이 김은경 위원장이 공천 시스템 개혁을 시사한 부분은 이미 각본이 짜여졌다는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간 당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해온 비명계 김종민 의원도 혁신위 구성부터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주류의 정치적인 목표를 위한 인적 청산이 된다면 민주당에 엄청난 혼란과 시련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 공천 개혁은 당대표가 공천 권력을 내려놓으면 되는 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친명계에서는 김은경 혁신위로 옹호하고 나섰는데요. 안민석 의원은 혁신위가 특정 계파에 치우쳐 있다는 주장은 혁신위를 흔들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다라고 했고 이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는 당이 정권을 뺏긴 이상 누구나 물갈이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대선 패배의 책임을 현역 의원 전체에게 돌렸습니다. 또한 핵심 친명계 7인의 중 한 명이자 이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혁신위의 비명계 축출 그 우려에 대해서 기우일 뿐이다라고 일축했는데요. 공천 개혁을 둘러싼 민주당 내의 목소리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22대 공천 룰은 이미 특별당규로 다 확정이 돼 있어요. 느닷없이 지금 뭐 공천 얘기하고 현역 의원을 기득권이라고 하면서 기득권 타파. 그럼 그게 이제 뭡니까? 바로 그 대의원제 폐지. 뭐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대로 굴러가겠냐. 이미 각본이 짜여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냐라고 뭐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당대표의 공천권이에요. 공천 권력. 이걸 내려놓으면 다 끝납니다. 이거에 대해서 칼질하고 이거에 대해서 해법을 못 내놓으면 혁신이고 뭐하러 무슨 그 뜻으로 또 무슨 취지로 혁신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 김은경 위원장이 얘기한 일 그대로 실현시킬 딱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당대표의 공천 권력을 내려놓는 길을 찾으면 됩니다. 에서는 비명계를 축출하려는 어떤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사실 제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간 기우고요. 민주당이 승리한 역사는 시스템을 잘 적용해서 모두가 수용하는 룰을 했을 때 승리했거든요. 그 경험의 축적의 이 성공의 이 축을 크게 흔들 수는 없다. 그런데 이제 의원들은 착각을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물갈이 대상이구나. 우리가 정권을 뺏겼으니까 국회의원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 된 거 아닙니까? 나는 죄인이다. 내가 물갈이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고요.
민주당 내부가 이처럼 계속 어수선한 상황에서요.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전 대표의 향후 정치적 행보를 두고서 지금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미국으로 출국해서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방문 교수를 지낸 뒤 최근 독일 등에서 강연 일정을 진행해왔고요. 모레인 24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9개월여 앞두고 국내 정치 무대에 복귀하는 만큼 정치권 안팎에선 당내 비주류가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결집할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친명계와 또 친낙계 모두 당장은 역할을 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과 친낙계로 분류되는 윤영찬 의원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낙연 전 대표가 뭐 한국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민주당이 요동치고 그러진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낙연 대표도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그 초대 총리로서 또 상당히 역할을 했던 분이시고 또 네. 대선에 나왔던 분 아니겠습니까? 네. 또 호남 출신이고 어느 누구보다도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깊으신 분입니다. 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또 당의 또 가장 큰 어른이시고 네. 오셔갖고서 또 여론을 잘 파악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당의 단합 또 어떤 내년 총선의 승리 네. 이런 측면에서 고민하시지 네. 그렇게 뭐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비명계의 무슨 어쨌든 중심이 돼 갖고 역할을 할 거다 그럴 가능성은 전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낙연 대표가 지금 들어오셔서 할 역할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먼저 우리 내부의 여러 정치적인 국내 정치적 상황들 를 보면서 본인의 생각들을 좀 가다듬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 귀국하고 난 다음에 정말 앞길이 과연 순탄할 수 있을지 그걸 의심케 하는 장면이 얼마 전에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전 대표가 독일에서 한 강연을 했는데요. 그 장소에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으로 보이는 여성들이 난입하는 그런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지난 12일 이 전 대표가 독일의 한 대학에서 강연을 했는데 이 자리에 난데없이 깨진 수박 그림이 그려진 대형 현수막을 들고 여성 대여섯 명이 난입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수막엔 두동강 난 이 커다란 수박 그림 위로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라는 글귀가 적혀 있는데요. 수박은 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을 담아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이 비명계를 공격하는 데 주로 쓰이는 은어입니다. 이 수박 현수막을 들고 나타난 여성들은 수박짓을 하면 안 된다.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하고요. 또 이 전 대표의 강의를 지켜보면서 왜 윤 대통령 욕은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낙연 전 대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강연 활동은 현 정부 문제를 지적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부 강성 지지층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이 전 대표가 입국한 후 오는 24일 공항에 가서 계란을 투척하자는 그런 글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혁신이 출범하면서요. 이 돈봉투 의혹 그리고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의 코인 논란이 여론 악화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새로 드러난 그런 의혹들 일부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요. 김남국 의원이 이 코인을 매입하고 또 현금화한 시기를 두고서 검찰이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그런 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인데요. 이 검찰이 김남국 의원이 2021년 말과 2022년 말 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으로 코인을 매입했다가 각각 이듬해 초에 팔아서 이 현금화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2021년 12월 31일 김 의원은 이 빗썸 계좌에 있던 90억 원으로 코인을 샀고 거래소 계좌엔 남은 현금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 중 50억 원여치를 2022년 1월에 팔아서 이 돈을 빗썸 계좌에 다시 이체했다고 하는데요. 김 의원은 그 다음 해인 2022년 12월 31일에도 이 현금 10억 원 중에서 1만 원만 남기고 모두 코인을 샀고 올해 1월이 되자 10억 원 가까이를 다시 현금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2년간의 연말과 연초에 이 반복해서 코인을 매입하고 또 그다음에 현금화한 그런 정황이 나타난 거군요. 네, 그런데 바로 이 시기를 이 검찰은 수상하게 보고 있는 건데요.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으로 매년 12월 말일 기준인 이 국회의원 재산 등록 시기에 코인 매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은 이 코인이 국회의원 재산 등록 대상이 아니었고요. 이 때문에 검찰은 코인은 의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용해서 김 의원이 재산 등록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반복해서 이 매입과 현금화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90억 원의 코인 거래를 했던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김 의원이 신고한 재산은 12억 원이었고요. 2022년 말 기준으로는 15억을 신고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이 이른바 이제 잡코인들이 상장되기 전에 대거 사들였다 이런 정황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TV조선 단독 보도인데요. 김 의원은 그동안 이 특정 코인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죠. 검찰이 메콩코인과 마블엑스 코인이 상장되기 전에 김 의원이 이들 코인에 집중 투자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김 의원은 지난해 4월에 상장된 메콩코인을 2월에 4억 원어치 좀 사들였고 5월에 상장된 마블엑스 코인은 4월 말에 10억 원어치를 대거 사들였습니다. 이후 두 코인은 상장과 동시에 가격이 급등했고 김 의원의 평가 이익은 한때 13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앞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김 의원은 근거 없는 의혹이라면서 강하게 부인한 바 있는데 지난 발언 들어보시죠. 제가 진상조사할 때 그 김병기 단장님이 국정원 출신이잖아요. 국정원에서 간첩을 판별할 때 쓰는 거짓말 탐지기, 경찰청에서 쓰는 거짓말 탐지기를 가져다 놓고 제가 조사를 받겠다라는 그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일체 뭐 미공개 정보며 뭐 로비며 그런 의혹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기자님? 어떤 코인, 어떤 가상화폐 말씀해 주세요. 한번 궁금하니까 저도. 어떤 가상화폐에 관련되어서 미공개 정보 의혹인지. 여기 계신 의원, 그 기자님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저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김남국 의원은 저처럼 이제 어떤 근거가 없이 계속 언론들이 이제 의혹을 제기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전해드린 이제 검찰의 수사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런 정황들에 비춰봤을 때는 상당히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새로 드러난 의혹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은 그동안 여러 갈래로 좀 번져 왔었는데요. 특히 뭐 잡코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뭐 샀다 파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상장이 되기 전에 어떻게 알고 그 코인들을 샀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도 당연히 수사를 하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뇌물죄에 연결돼서 이제 문제가 될 텐데요. 아직까지는 물론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가 됐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단순히 시기상으로 이렇다는 것만으로는 사실 검찰이 유죄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미공개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과의 어떤 유착이 있었는지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수사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 뭐 새로운 의혹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연말 12월 31일에 코인을 매입하고 그리고서 그 기준으로 재산 신고를 하고 그러니까 다음에 그 재산 공개 때 그게 전혀 드러나지 않죠. 거액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재산을 숨기려고 했던 건데 그게 뭐 공직자윤리법상에 무슨 처벌이 된다든가 이런 거는 현재 규정이 없어요. 피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공직자윤리법이나 공직자윤리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무너뜨린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국회 윤리위 징계나 뭐 이런 데서 저는 감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광우병 파동부터 사드 전자파 논란까지 과거 야권이 정점화했던 괴담들이 잇따라 허위로 드러나면서 지금 여권의 대야 공세 가열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논란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이슈로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집중적으로 짚어볼 텐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강릉으로 간다고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강릉을 방문합니다. 강릉 주문진 시장을 찾아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고 하고요. 이 수산업, 관광업계 관계자들을 만나서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한 우려와 애로사항을 듣고 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3일 부산 그리고 17일 인천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강릉을 찾아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비판을 이어가는 그런 행보인 건데요. 하지만 민주당의 이런 공세 뜻밖의 이 과학자들의 거센 반박 그리고 역공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이 지역을 돌며 내놓고 있는 이 대표의 주장에 과학자들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특히나 이 대표가 돌팔이라고 폄하했던 영국의 세계적 석학은 이 대표에게 과학을 좀 배우라 이렇게 권유하기도 했는데요. 주인공은 지난달 한국을 방문했던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물리학 명예교수입니다. 국회를 찾았던 앨리슨 교수와 그에 대한 이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I could drink another liter of water in the same way, or even 10 times as much water. 핵 오염수라고 해서 고발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아예 핵 폐수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명백하게 핵 폐기물입니다, 여러분. 집권 여당이 매일 1리터씩 10리터씩 마셔도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는 돌팔이 과학자들 불러다가 발표하는 것, 그야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앨리슨 교수는요, 이 40여 년간 방사능 그리고 원자력을 연구해온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합니다. 1970년대부터 영국의 옥스퍼드대에서 물리학을 가르쳤고요. 현재는 옥스퍼드 키블 칼리지의 명예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권위 있는 과학자가 이 대표에게서 돌팔이 소리를 들은 겁니다. 중앙일보가 앨리슨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이재명 대표의 돌팔이 과학자라는 비판에 대해서 입장을 물었습니다. 답변에는 또 있었는데 관련한 해법을 말해야 한다면 과학을 좀 배우라는 것, 영문은 learn a little science라고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주장을 하거나 믿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 수치를 밝힌 것이라면서 방사성 물질 중 하나인 칼륨 40는 내 몸 안에도 있고 또 모든 사람의 몸 안에도 존재하며 심지어 이 대표 몸 안에도 있을 것이다. 해롭지도 않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희석되지 않은 1리터의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시면 이제 체내 칼륨 수치만큼 방사성 수치가 오를 수는 있지만 2주 뒤면 괜찮다. 이 같은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앨리슨 교수는 과학적 수치가 뒷받침되지 않은 논쟁을 과학적 논쟁처럼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 대표가 대신 생각해줄 전문가를 찾기보다는 또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국내 과학자 중에서도요, 이 과학자들을 돌팔이라고 부르면서 국민을 선동하는 세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선 인물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한국원자력학회가 낸 성명도 어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 원자력학회는 성명서를 통해서 오염수 공포를 조장하는 세력의 이 공개 토론을 제한한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바로 그 성명을 주도한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이 대표의 주장을 맞받아친 겁니다. 원자력학회 수석 부회장이기도 한 정 교수는 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명백한 사실을 말하는 과학자들을 돌팔이라고 부르며 국민을 선동하는 세력을 지식인의 입장에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면서 공개 토론이 이루어지면 국민들이 누가 옳고 그른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정 교수의 라디오 인터뷰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후쿠시마에서 방류하겠다는 양이 그 지역 한 2-3km만 지나면은 우리나라 강물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에 방사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건 상상할 수 없고요. 사실은 이것들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그 불필요한 피해를 입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비과학적인 선동 같은 것들을 좀 막아야 됩니다. 근데 마시는 건 물은 아닌 거죠. 마셔도 된다는 거는 음영수 기준의 이하이다라 그러면 마셔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과학에 대해서 막 이제 말을 꼬우는 거죠. 마시면 너 배 터지게 마셔봐라. 뭐 맥주 만들어 마셔라. 뭐 도쿄 시민한테 공급해라. 이런 것들은 일종의 빈정거리는 겁니다. 그래요? 네. 저는 마시기는 싫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컨대 변기에서 떠낸 물이 뭐 배출 기준 이하지만 마실 수 있느냐. 이건 다른 스토리인 거죠.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를 보니까요, 이 정 교수가 광우병 때처럼 과학적으로 전혀 위험하지 않은데 괜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괴담이 커지고 결국 어민 등 피해자가 발생한다. 그래서 나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결국 오염수 논쟁이 정치인 대 과학자 이런 구도로 지금 흘러가는 양상이 엿보입니다. 과학적 검증의 측면에서 보면은요, 어찌 보면 잘된 일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 아직 100% 진실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괴담과 과학의 싸움이 치열한 것만은 사실이고요. 정치권 안에서도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오염수 검증 특위를 구성하고 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참 한심하다는 이런 표현까지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방사능 괴담으로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켜 수산업 종사자, 관광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본격적으로 위협하겠다고 합니다. 저급한 민주당 의원들이 공천 한 번 더 받아보려고 괴담 유포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우리 국민의 84%가 넘는 분들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여당은 국민의 요구대로 합의를 이행하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회는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른바 과학 대 괴담의 싸움. 이 역사에서 보면 빼놓을 수 없는 사안이 하나 있죠. 바로 경북의 성주 사드 기지의 이른바 전자파 논란인데요. 어제 정부의 환경 영향평가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6년 만에 마무리가 된 건데요. 역시 과학적 결론이 괴담을 이겼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사드 하면 이 전자파 때문에 몸이 튀겨진다. 이런 괴담들부터 기억이 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지금 들으면 이걸 누가 믿었나 싶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사드 괴담들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상당했죠. 그런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7년 사드가 성주 기지에 임시 배치된 지 6년 만에 환경부와 국방부가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마무리했고요. 사드의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드 전자파는 이 기준치의 530분의 1,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휴대전화 기지국보다도 수치가 낮다. 이런 평가가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드 기지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인체 보호 기준치의 530분의 1로 휴대전화 기지국보다 영향이 훨씬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환경 영향 평가는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졌고요.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인체 안전 기준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측정된 결과는 인체나 다른 동물, 식물에 대한 영향은 지극히 미미할, 사실상 그 영향은 없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지난 2017년 4월 사드가 임시 배치가 되니까 일부 시민단체는 무정자증과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 이런 괴담을 퍼뜨렸고 당시 조용했던 성주 일대가 아수라장으로 변하기도 했었죠. 기지로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서지 못해서 또 비용 낭비가 크게 발생하기도 했죠. 네, 결국 이런 안보 이슈에 괴담이 끼어들고 누군가가 정치적 이유로 또 괴담을 퍼뜨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사회가 분열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건데요. 당시 민주당이 이 비과학적 사드 괴담에 편승했던 건 아닌지도 이것도 따져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당시 추미애 대표는 반경 3.5km 내에 사람이 지나다니면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전자파가 발생한다라고 했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이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했습니다. 또 일부 의원들은 이 사드 반대 집회에 참석을 해서 이 가발을 쓰고 춤을 추면서 사드 괴담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미 4년 전에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무해하다 이런 결론을 내고 또 발표하지 않았다. 지금 이런 사실도 알려져서 논란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는 2018년 3월부터 1년간 사드 기지 4곳에서 전자파를 측정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을 내고도 공개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을 향해서 이 근거 없는 불안을 조성했다면서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전자파로 참외가 말라 죽는다거나 이 전자파에 튀겨진다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악랄한 괴담을 이 노래까지 만들어 불렀던 인사들이 출세를 거듭해서 아직도 민주당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면서 이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괴담으로 국민을 거짓 선동한 죄를 고백하고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도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요. 지금 현지 이제 성주 현지에서 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그 시민단체라든지 그다음에 현지의 일부 주민들은 이거 믿을 수 없다. 결국 조사 다시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주장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가 감안을 해야 될 그런 여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계속 안심을 시켜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그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캠페인과 관련해서 지금 과학자들이 하나둘 나서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비판을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패널들의 의견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사실 광우병 문제부터 비롯해서 사드, 이번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뭐 이런 것까지요. 괴담이 이제 늘 있게 마련이죠. 근데 그게 문제는 이제 과학적이거나 상식적으로 보면 다 해결될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정치 영역으로 넘어오면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진영으로 가게 되면 진영에서 하는 주장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다만 그게 이제 다수냐 소수냐 뭐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있는데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사실은 지금 민주당은 조직화돼 있잖아요. 민주당 진영이 조직화돼서 전국을 순회하고 특히 해안 지방을 순회하면서 지금 괴담을 부추기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제가 보기엔 일부 과학자들이 뭐 언론을 통해서나 이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해서 대항이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부도 나서고 그다음에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아니면 국민의힘 아니면 이제 국민의힘이 약속한 대로 청문회 등을 통해서 자꾸 이 논쟁을 공개리에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 조직화된 어떤 진영 논리 이런 데에 국민이 현혹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정쟁화돼서는 안 되는 문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으로 풀어야 되는 것도 맞고요. 정치권이 정치 이슈로 활용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신다는 것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불안의 기저에는 확실히 알기가 어렵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청문회도 하고 특위도 구성하고 할 수 있는 걸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해서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이것이 민주당이 선동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정치적인 공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냉장고 속 아기 시신입니다. 어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전해졌습니다. 입에 올리기도 참담한데요. 비정한 엄마 얘기입니다. 네, 이 경기도 수원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갓 태어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충격을 줬습니다. 이 경찰은 아이들의 친엄마인 30대 여성을 긴급 체포했는데요. 발견된 두 아이는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태어난 딸과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살아있었다면 우리 나이로 5살과 4살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숨진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발견 당시 시신은 검은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고 냉장고 냉동실에 있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듣고도 믿기지가 않는 그런 사실인데요. 친엄마가 아이들을 살해했다. 그것도 2명씩이나 또 갓난아기를. 이거 정말 맞는 얘기인가요? 네, 엄마는 이 아기들을 살해한 게 본인이 맞다고 경찰에 자백했습니다. 30대로 알려진 이 엄마는 어제 오후 경찰에 검거된 후의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키울 자신이 없었다며 살해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 엄마에겐 살해한 아이 2명 말고도 8살에서 12살까지 3명의 아이가 더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세 아이를 양육하느라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또다시 임신을 하게 되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첫 번째 범행은 2018년 병원에서 출산 직후 집으로 돌아와서 이뤄졌고 두 번째 범행은 2019년 출산을 한 병원 근처에서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엄마가 아기들 시신을 지금까지 최장 4년 7개월 가까이 냉장고에 보관해 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 가정이 지난해 하반기 현재 아파트로 이사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국 아기들 시신을 이삿짐과 함께 옮긴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실을 이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은 과연 몰랐을까? 이 부분 궁금합니다. 남편은 이 아내의 임신 사실은 알고는 있었지만 낙태했다는 말을 믿었다라고 경찰에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기를 살해했다는 그런 사실은 몰랐다는 겁니다. 이 살해를 자백한 엄마 역시 남편에게는 낙태를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찰은 아기들 시신을 부검 의뢰하는 등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범한 이웃집 냉장고에 아기 시신이 있었다. 이런 소식에 정말 이웃들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네, 노컷 뉴스에 따르면 이 가정과 여러 번 마주쳤다는 한 이웃은 그저 평범해 보이고 조용한 집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어떻게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냐 좀 안타까워했고요. 또 다른 주민도 이 부부가 좀 젊어 보이고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애들도 있던데 어쩌다 라며 말끝을 흐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누가 신고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자칫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던 그런 일인데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게 됐는지 그 부분도 소개해 주시죠. 네, 뜻밖에도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감사원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태어난 영유아 가운데 2천여 명이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이 중 1%를 무작위로 안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원시의 현장 조사를 이 엄마가 거부하자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해서 숨진 아이들을 찾아낸 겁니다. 수원시 관계자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출생신고는 안 돼 있는 아동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가 조사 나가고 확인이 안 돼서 수사를 한 겁니다. 이번 사건 경우처럼 이렇게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현재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상황을 모르는 아이들 더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네, 앞서 8년간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 2,000명의 1% 무작위 조사에서 이 아이들 시신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 감사원은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 2,0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 엄마에 대해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영장심사는 내일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감사원이 지금 23명, 그러니까 미출생 신고 아이 1%를 조사했는데 그중에 그게 23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9명의 생사를 확인했고 최소 3명은 사망했고 1명은 유기한 거 이거를 확인했다. 이런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쿵쿵 SOS인가? 이거 어디서 온 구조 요청일까요? 이 타이타닉을 보러 갔다가 실종이 된 잠수정 타이탄 소식 저희가 이제 저번에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실종 잠수정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지금 이제 사흘째 접어들었는데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 해양경비대가 수색 지역에서 물속 소음을 감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바닷속에서 쿵쿵거리는 이 소음이 30분 간격으로 이어졌다는 건데 다만 그 소리의 출처는 아직 찾아내지 못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에 이 소리가 잠수정에서 보내는 구조 요청 신호가 아닌지 이 수중 탐색 장비를 재배치해서 이 소리의 근원지를 밝히는 데 주력을 하고 있다고 수색대는 밝혔습니다. 이 타이탄에 남은 산소가 이제 채 하루치가 안 된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빨리 수색에 성공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요. 그런데요, 이 3억이 넘는 돈을 내고 탑승한 이 잠수정이 정작 이 조종은 또 게임기 조이스틱으로 한다 이런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라진 잠수정 타이탄을 다룬 그 지난해 미국 CBS 방송 보도가 다시금 화제가 돼서 이제 저희가 전해드린 건데 해당 영상에서는 이 잠수정 운영사 CEO가 그 조그만 잠수정 안에서 로지텍 로고가 박힌 그 은색 조이스틱을 소개하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이에 워싱턴 포스트는 이 잠수정의 실종 원인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섣부른 추정이 될 수 있다고 전제를 하면서도 이 조이스틱의 브랜드인 그 로지텍은 고품질 게임 장비긴 하지만 무선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걱정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 잠수정을 운영하는 회사가 이 승객들한테 사망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면책 서류에 이제 서명을 또 받아왔다고 해요. 맞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유명 애니메이션이죠. 이 심슨 가족의 작가이자 제작자인 마이클 리스의 말을 인용해서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지난해 7월 잠수정 타이탄을 타고 타이타니코를 관광한 리스는 서명한 면책 서류의 첫 장에만 사망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들어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 CBS 기자가 확인한 면책 서류에는 잠수정 탑승 시 이 신체적 부상이나 장애, 또 정신적 트라우마, 사망도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되어 있었다는 건데요. 해당 기자는 면책 서류에는 8가지 방식으로 사망이나 전신불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위험성이 높은 이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거 즐길 때 이런 종류의 서약 받기는 하는데 이 잠수정이 조금 더 또 강도 높게 그런 것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고 위험도 그만큼 컸고 이걸 그 회사가 우려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탑승자의 증언으로 그 위험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일 모험가 아서 로이블은 인터뷰에서 이 타이탄 잠수정 탑승 경험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고 속이 울렁거린다. 난 그때 정말 운이 좋았다면서 그때 당시에도 스카이다이빙 하는 팀 같았다고 회상하고 가장 극단적인 모험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또 잠수정 내 환경도 고작 2.5m 정도의 공간이 있고 의자나 화장실도 없다. 현재 실종된 사람들은 지옥 같은 상황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타이탄 잠수정의 위험은 5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것으로 알려져서 이 사고 원인에 대한 논란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풍전등화 10원빵입니다. 경제 명물로 알려졌죠. 이 10원빵과 관련한 그런 소식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제 유명 먹거리 10원짜리 동전 모양을 닮아서 일명 10원빵이라고 이제 부르는 그 빵인데요. 이게 이제 저작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0원빵은 10원짜리 동전과 똑같은 모양인데 앞면에는 다보탑이 새겨져 있고 10원 그리고 심지어 한국은행이라고도 써 있습니다. 뒷면을 보면 숫자 10의 발행 연도도 있고요. 영어로 뱅크 오브 코리아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을 나타내는 그런 문구가 그대로 그 빵에도 박혀 있다는 거죠. 결국 저작권 지적을 한 곳 한국은행인데 한국은행이 지적한 것도 저처럼 저렇게 모양이 똑같기 때문 바로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10원빵이 동전과 아예 똑같은 모양이라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런 입장인데 2005년 만들어진 한국은행법 및 이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에 따르면은 이 화폐 도안은 한국은행이 허용하지 않으면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건데 이걸 이제 도용했다 이거죠. 여기에 업체 측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는데 업체 측은 한국조폐공사가 이 공공누리 포털에 공개한 도안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될지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런 일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네, 사실 한국은행의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사용 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한국은행은 화폐 디자인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방석과 또 속옷, 유흥업소 전단지 판매 및 제조 업체에도 사용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10원빵 못 먹게 되는 겁니까? 네, 다행히 계속 팔 수 있기는 합니다. 모양을 살짝 바꾸면 되는 건데요. 숫자는 남기되 한국은행이라는 글자 등은 빼는 안이 좀 유력해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10원빵 제조업체의 경우 지역 관광상품 판매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로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 중이라면서 법적 대응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10원빵에 다보탑을 안 쓰고 다른 디자인안을 쓰면 저작권법에 접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